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환경에 대한 인간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전에 요 앞에 했던 우리 열관리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벽체가 있을 때, 벽체가 있고 공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단열재가 있고, 어떤 재료가 재료 1, 재료 2, 또 재료 3, 재료 4, 그래서 실외, 실내 이렇게 됐을 때에 이런 복합 단열재로 되어져 있는 구조체의 열 관리율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복합 구조체에 대한 열 관리율인데 열 저항분의 1을 전부 합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재료에 대한 열 저항값을 이렇게 구하고, 그래서 엑셀 차트에 열 저항값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각각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복합 구조체다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합계가 나오고, 각각의 그 열 저항분의 1, 각각의 열 저항분의 1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열 관리율을 구할 때는 이 합계된 이 열 저항값을 여기 나온 것처럼 1 나누기 그 열 저항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굉장히 이제 열 관리율 계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해두기 바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도 정리를 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열 저항은 열 관리율 분의 1이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열 관리율은 열 저항분의 1이다. 이렇게 서로 상호 이렇게 정의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 저항은 여기 두께를 열 전도율로 이렇게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단일 재료인 경우에 열 관리율은 이렇게 열 전도율을 두께로 나누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복합 재료의 열 관리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 저항분의 1인데, 각각의 복합 재료니까 재료가 2개 이상이니까 각각의 열 저항분의 1의 썸, 합계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복합 재료로 있을 때의 열 저항 전체 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것분의 1 해서 나온 게 이제 이런 복합 구조체에 대한 열 관리율은 이 정도 된다. 단위를 이렇게, 단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 숙지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열 전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열 관류,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숙지를 해두고, 각각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열 관리율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열 관류 저항분의 1, 그렇죠? 열 저항분의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열 관류 저항 또는 열 저항은 열 관류 저항 또는 열 저항은 어떻게 돼요? 열 전달율, 열 전달율분의 1이다. 이렇게. 그리고 열 전도 저항은
재료의 두께를 열 전도율로 나눈 거다. 이렇게 정리를 아마 지난 시간에 했을 텐데 그걸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두고 뭐 과제물로 이렇게 열 관료율이라든가 온도 구비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례를 조사해서 과제물 제출로 나갔는데 이렇게 열 관료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엑셀 파일로 각각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합 재료로 되어 있는 구조체가 복합 구조체로 되어 있는 열 관리를 한번 이렇게 엑셀 파일로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기사 시험이라든가 이런데 도움이 되니까 잘 연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제물은 또 제출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열 관리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열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 해가지고 인간의 요구와 열 쾌적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건축물은 기후의 여과기로서 건물 외피를 통하여 실외의 자연 환경으로부터 인간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열 쾌적은 기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열에 대한 환경에 대하여 만족을 표현하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쾌적 상태는 조금 주관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환경에 그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흡족해 하고 있는 그런 기분, 그런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쾌적한 열 환경은 열에 의해 제실자가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받지 않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이가 어떤 마음에 있어서나 이런 거에 있어서 환경에 만족하고 이런 제실자가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받지 않는 환경을 우리가 쾌적한, 약간 주관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 인체의 열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체온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 체온이 3.5도가 넘어가면 열을 떨어뜨려야 되고, 또 저체온, 너무 열이 떨어지면 온도를 올려야 되겠죠. 체온을 올려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온도, 체온 말 그대로 체온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제실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여러 가지 침입을 또는 기후 변화를 이 제실자에게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쉘터의 개념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환경 측면에서 이 온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열이라든가 이런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생명 보존을 위하여 항상 약 37도씨 체온을 유지한다. 36.5도가 이제 되겠죠. 건강인의 경우 하루에 평균 약 3,000kcal 음식이 섭취돼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 체내의 산화작용을 통하여 이제 발열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는 말 그대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를 거치면서 그 인체 대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발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로부터 섭취되는 에너지의 80% 이상은 열로 전환되고 20% 미만이 인체 활동의 에너지원이 되므로 기계로 보면 20% 효율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효율이 낮지만 인체는 그 기계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생각이라는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thinking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죠. 물론 이제 그 기계적으로 보면 효율은 약 2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반려 상태는 인체 활동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필요 없는 열은 약 37도씨에 36.5도씨의 체온 유지를 위하여 항상 주의로 발열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에서 항상 이제 발열이 되는 거죠.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체온이 높으면 옷을 벗어서 체온을 떨어뜨린다든가, 또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서 열을 식힌다든가 이렇게 하고, 추우면 옷을 더 입는다든가 아니면 따뜻한 공간으로 가서 온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열 생산이라는 신체 내의 생화학적 과정을 아까 얘기했죠. 대사를 한다. 그래서 대사라고 하고, 대사는 다음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기초대사가 있고 근육대사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대사는 생명 보존을 위한 열 생산으로 연속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근육대사는 일을 할 때 근육에 의해서 생산되는 열을 말하며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 기초대사 가지고 이제 그 체온이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발을 좀 구른다든가 좀 뛴다든가 또는 손을 비빈다든가 몸을 움직여서 그 열을 좀 내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인체 열 손실이 있습니다. 체내 깊숙한 곳에 근육 조직에서 생성된 열은 피부 표면으로 운반되고 대류, 복사, 증발, 전도에 의해서 주위로 이제 방출된다. 이러한 열 방출은 전도에 의한 손실이 없을 경우 보통 다음 세 가지 과정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래서 복사는 45%, 대류는 30%, 증발은 25%의 이러한 진행 과정을 통해서 열 손실을 이제 우리가 몸에서 체온에서 이제 열이 손실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열 평형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추위와 더위를 느끼죠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체온에 맞춰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피부에 느끼는 온도가 이제 쾌적한 상태를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 신체 기초대사나 근육대사 이런 것들 이제 하게 되는데, 쾌적함을 느끼는 피부 온도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몸 전체 평균 온도가 약 31도에서 34도씨일 때이고, 이러한 피부 온도는 피부에 공급되는 열량과 손실 또는 방출 열량이 평형을 이루어야만 이제 유지된다. 그래서 열 평형은 이러한 열량을 이제 좀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열량은 이제 대사, 약자를 쓰는 거죠. MET에서 기초대사와 근육대사가 있고, 그다음에 전도, 컨덕션에서 CND, 그래서 도움물체와 접촉할 때 전도, 그리고 대류, 그다음에 공기가 피부보다 고온일 경우, 그래서 피부하고 이제 공기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추운 공기일 때 피부에 사람이 이제 노출이 되면 이 피부의 체온에서 이렇게 온도가
뺏겨가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류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복사열, 그 다음에 태양, 천공, 뜨거운 물체로부터의 얻은 그런 열이 이제 복사열이 되겠고, 이게 이제 공급열량이 되고, 방출량이 똑같이 전도, 대류, 복사열, 여기 이제 땀이나 물기에 의해서 증발하는 증발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 그대로 이제 찬물체와 접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쇠붙이를 만지면 어떻게 해요? 손에서 쇠붙이 쪽으로 온도가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체온이 떨어지면 당연히 인체 대사가 이제 작동이 돼서 기초 대사나 근육 대사로 자기 체온의 온도 36.5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류, 공기가 피부보다 좋은 때, 아까 얘기했듯이 찬공기일 때 이렇게 체온의 온도가 뺏긴다. 복사열, 야간 천공 또는 찬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게 복사열이 되겠고, 증발은 아까 얘기했듯이 땀이나 물기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체온은 열평형은 이런 것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여기 있는 기호들이죠. 복사열의 증발이라든가 전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이제 0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도록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체온이 유지가 된다. 이것은 인체 열 생산이 열 손실과 평형을 이루어 인체의 온도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쾌적하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만약 합계가 0보다 크면 그 열량은 축적되어 체온이 상승한다. 이 상승량이 1도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즉 전도, 대류, 복사는 주위 환경 조건의 함수로서 주위 온도가 체온에서 36.5도씨 화실온은 이쪽이고 가까울수록 대류 및 복사에 의한 열 손실은 감소되며 기화에 의해서만 손실된다. 건축 실내 공간에서의 인체와 주위 환경과의 열 교환은 이렇게 된다. 그런 복잡한 경로로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실내에서 인체와 주위 환경의 열 교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앉아서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전등에서 열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열이 전달이 돼서 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계에서 열이 또 이렇게 발산이 되겠고, 이제 사람이 앉아서 작업을 할 때 머리를 많이 쓰니까 머리에서 이제 열이 많이 나죠. 몸에서도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바닥 난방을 했을 때 또는 히터를 틀었을 때 열이 이렇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열 대류라든가 열 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대류, 이렇게 복사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복사죠. 복사. 그다음에 전도, 증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일어나면서 열 교환의 경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쾌적. 체내의 열이 방사될 수 있도록 피부 온도는 항상 체온보다 낮아야 된다. 그렇죠? 체내의 열 방사가 적당히 이루어지는 주위 환경의 온도 변화를 쾌적범위라고 한다. 그래서 쾌적범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잘 기억을 해두고, 열 쾌적에는 물리적 변수뿐만 아니라 주관적 변수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차기 상태, 그러니까 옷 입은 상태죠. 옷을 두껍게 입었냐. 여름철은 이제 얇게 입고 겨울철은 두껍게 입겠죠.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노년층과 젊은 층에서의 열 발산은 서로 다르니까 노년층은 아무래도 이제 추위를 많이
갖게 되겠고, 젊은 층은 아무래도 이제 추위가 덜 느끼게 되겠죠. 성별, 신체 현상, 건강 상태, 피부색 등 사회적, 심리적 인자들로 열쾌적 영향을 이제 미친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복잡한 그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제 이 쾌적 상태는 주관적일 수도 있다. 주관성을 좀 갖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여기 이제 열쾌적이 있어 물리적 온열 요소 해가지고 보면 기온은 열쾌적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이고, 열에 의해서 쾌적감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요소들을 물리적 온열 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거 있냐?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 이 네 가지가 이제 이 물리적 온열 요소의 이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에 보면 공구 온도의 쾌적 범위는 16도씨에서 28도씨이고, 16도씨 이하에서는 옷을 두껍게 입거나 육체적 운동이 요구된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30도씨 이상일 때는 쾌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벼운 작업 시에도 큰 기류나 증발이 요구된다. 그죠? 여름철에는 상당히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습도 영향. 습도는 이제 온도가 낮아도 습도가 높으면 상당히 이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쾌감 지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기 중의 습도는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지 않는 한 쾌적 온도나 생리적 조절 범위 내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나, 증발 조절 범위에서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증발 조절에는 상대 습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피부의 습기는 대기가 습할 때보다 건조할 때 더 빨리 증발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피부에 접해 있는 물기, 습기니까. 그 다음에 쾌적 온도에서는 증발 냉각이 필요 없지만, 고온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 발산 방법이다. 그래서 증발 냉각에 의해서 열 평형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최고 온도는 다음과 같이 습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습도에 따라서 상대 습도를 이제 우리가 RH라고 하면, 여기서 100% RH는 약 31도씨, 그리고 18%의 상대 습도는 45도씨, 50%의 상대 습도는 38도씨, 0%의 상대 습도일 때는 52도씨. 이때 이제 습도에 따라서 열평형 최소 유지하는 습도가 이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추울 때 공기가 건조하면 더 춥게 느껴진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이유는 피부는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언제나 어느 정도의 습기가 있으며, 이것이 건조한 공기 속에 증발되어 자연의 냉각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춥게 느껴지고, 더울 때 상대 습도가 60% 이상이 되면 땀이 나오지만 증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땀이 젖어 있어서 증발이 덜 되죠. 이 더울 때니까 실제보다 더 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쾌감을 더 유발하는 불쾌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습한 그런 지역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불쾌감을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기류의 영향. 실내에 공기의 흐름이 전혀 없을 경우 공기층의 분리 현상이 일어난 천장 부분의 공기와 바닥 부분의 공기 사이에 온도차가 크게 발생한다. 그래서 온도차가 아니고 온도차죠. 온도차가 크게 발생한다. 기온이 일정할 경우에는 기류만으로도 열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류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피부로부터의 열 방상을
증가시킨다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기류는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대류는 증발을 증가시켜 생리적으로 인체를 냉각시킨다. 그래서 요거 이제 기류에 의해서 뭐 실내에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으면 책상에서 뭐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경우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그 실내 바닥의 온도라든가 바깥의 온도에 의해서 이 부분 지붕층의 온도가 이제 서로 온도차가 있게 되겠죠. 온도차가 있게 되면 기류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기류가 생기고, 이 기류에 의해서 사람에서 그 쾌적 상태가 이제 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 대류에 의해서 열 손실이 이제 증가되고, 증발을 증가시켜서 그 체온을 떨어뜨리는 이런 이제 기류 현상에 있다. 그래서 습도가 낮을 때는 약 30% 이하, 기류가 없어도 증발이 잘 되므로 기류의 영향은 아주 미약하다. 습도가 높아지면 80%, 85% 이상 정도의 증발이 제한되고 기류가 냉각 효과를 상승시킬 수 없다. 증발은 중간 정도의 습도 약 40%에서 50%에서 기류에 의해서 회원작이 증가된다. 이게 이제 중간 정도의 습도가 40%, 50% 정도에서 좀 증발이 일어난다. 기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류 속도에 따른 인체의 일반적인 반응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류 속도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실내에서 이제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온도 차에 의해서 이렇게 기류가 생기겠죠. 이렇게 기류가 바닥 난방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에어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바깥의 온도차, 실내 온도차에 의해서 기류가 생기는데, 그래서 기류의 속도가 이렇게 0.25mPs일 때는 거의 느끼지 않는다. 거의 뭐 기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0.25에서 0.5일 때는 이제 쾌적한 상태. 너무 막 그 바람이, 기류의 그 흐름이 세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죠. 어느 정도 1.5m/s 이상일 때는 불쾌감을 느낀다. 그리고 0.5에서 1m/s일 때는 공기의 움직임을 느끼는 정도고, 1에서 1.5m/s일 때는 냉각 느낌을 느낀다. 그래서 너무 더우면 이제 우리 부채질을 이렇게 하죠. 그 정도가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1.5 이상일 때는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기류의 흐름이 이제 세지니까. 그래서 더운 상태에서는 대개 1m/s 정도에서 쾌적하게 느끼고, 1.5m/s 정도 허용 범위에 있다. 그리고 1.5m/s 이상이 되면 가벼운 물건들이 날려 불쾌감을 준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먼지라든가 이런 게 날 수도 있고, 추울 때 난방 실내의 기류 속도는 0.25m/s를 넘지 않아야 된다. 추우니까 바람이 더 세게 불면 더 춥죠. 그래서 0.25 이하 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실내 공간을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나 난방된 실내에서의 그 기류가 전혀 없거나 0.1m/s 이하가 되면 좀 답답하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리고 외부에서는 5m/s가 쾌적함을 느끼는 최대 한계치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제 5m/s가 상당히 이제 센 바람이에요. 뭐 그렇게 약한 바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도 바람이 이제 불면 이제 쾌적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기류의 속도 좀 여기까지 좀 잘 정리를 해두기 바라고, 그 다음엔 복사열의 영향. 복사열은 다음
기온 다음으로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평균 복사 온도는 기온보다 영향도가 이제 2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복사열도 기온 다음으로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요인이 된다. 신체 표면에 도달한 복사열은 그래서 헌혈로 이렇게 변환되어 전도를 통해서 이제 피부에 전도되고, 반대로 신체가 차가운 표면에 접하게 되면 상당량의 열이 방출되어 추위를 느끼게 된다. 자연스러운 이제 신체하고 그 어떠한 물체하고의 접촉 사이에 일어나는 전달 과정이죠. 차가운 유리창 부근에 있을 경우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으로 오인하는 수가 있다. 차가운, 이렇게 우리가 창가에 앉아 있으면, 창가에 서 있거나 이렇게 보면 좀 찹죠. 이 부분이, 창가 쪽이. 그건 이제 유리로 지금 바람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바람은 안 들어오는데 찹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연구 논문이라든가 문헌에 의하면 기온 1도씨의 변화는, 그래서 MRT, 여기서 MRT는 약간 평균 복사 온도, 그래서 평균 복사 온도 0.5에서 0.8도씨 변화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가장 쾌적한 상태는 MRT가 평균 복사 온도가 기온보다 2도씨 정도 높을 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쾌적한 상태가 MRT보다 2도씨 높을 때. 그래서 따라서 주위 표면 온도가 대체로 균일하여 몸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이 어느 방향으로나 같다면 평균 복사 온도가 기온보다 2도씨 정도 낮아도 무방하다. 이게 이제 복사열에 대한 요소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온열 요인인데, 주관적 온열 요인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씩 다르게 되는 거죠. 먼저 이제 차기 상태, 이제 옷 입은 상태. 그래서 의복을 통과하는 열량은 공기층을 통해서 전달하고, 섬유 재료를 통한 전도, 공기층과 섬유 사이의 복사 등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의복의 단열 성능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CLO라는 무차원 단위가 있다. 그래서 CLO는 신체 표면 전체에 대한 평균 6.5 W/m의 제곱도씨, 그래서 5.6 킬로칼로리 정도의 열 관리율 값을 0.155 정도, 그래서 열 제한값,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열 제한값분의 역수죠. 열 관리율이 해당되는 단열 성능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게 이제 차기 상태에 따른 거고, 이때 차기 상태에 따른 CLO 값은 이렇게 보면 수영복일 때는 0.05, 반바지일 때는 0.1,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체크를 해 놓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의 가장 두꺼운 의복 착용일 때는 4.0에서 4.5 정도, 에스키모인들이라든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코트, 조끼, 코트나 조끼를 포함할 때는 1.95에서 2.5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기류가 없는 상태에서 앉아서 작업하는 사람인 경우에 1CLO의 변화는 대체로 기온 7도씨 변화에 해당된다. 그래서 기류가 있거나 중노동을 할 때는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평상복, 평상근무복, 즉 셔츠와 면내의는 1CLO의 단위로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평상복일 때를 이제 1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안 활동 시 주거 내에서 입을 수 있는 최대의 차기 상태가 1CLO를 조금 초과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집안에 있을 때는 상당히
편안하게 우리가 옷을 입고 활동을 하죠. 보통의 외출에 필요한 간단한 차기 상태의 적당 범위는 0.5, 차기 상태에서 1.0 CLO이다. 그래서 수면 상태에 다른 값이 사용된다. 그래서 더운 상태에서는 시트 없이 알몸으로 잠을 자더라도 침대는 인체 열 방출을 제한하여 1.0 CLO의 차기 상태와 같은 단열 작용을 한다. 그리고 만약 두꺼운 모피와 오리털, 이불 및 누비 이불 등으로 이제 사용하면 단열값은 2.0 CLO 이상이 된다. 상당히 이제 따뜻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활동. 열 쾌적의 범위는 인체의 물리적 활동에 따라 다르다. 격렬한 운동 시에는 서늘한 상태가 열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열이 많이 생기니까 좀 선선한 게 좋죠. 그래서 헬스장 가면 보통 그 대형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놓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냉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거 내의 활동의 범위는 잠자고 있을 때 최소 활동으로부터 바닥을 걸레질하거나 스타키를 사용치 않고 빨래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하는 등의 격렬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제 실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서 또 이제 온도가 달라지겠다. 체온이 달라지는 거죠. 기타 주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로는 이제 열 쾌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이고 정량할 수 없는 요소. 그래서 뭐 어떤 거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환경에 대한 적응도, 연령, 성별, 신체 형태, 그 다음에 피하 지방량, 건강 상태, 음식 및 음료, 제실, 시간, 사용자 밀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게 되고, 얘기했듯이 이제 노령층의 고령층에서의 신체 대사의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약간 높은 온도를 좋아한다. 여자는 대사량이 남자보다 약간 적으므로 남자보다 평균 1도씨 정도 높은 온도를 좋아하고, 물론 이제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은 뚱뚱한 사람보다 피부에 대한 표면적이 크죠. 그래서 열 손실이 이제 더 많으므로 뚱뚱한 사람에 비해서 높은 온도를 좀 좋아한다. 이건 다 알려진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피하 지방은 단열재의 역할을 하여 체내 조직에서 표면으로 전도하는 열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열 방산이 이루어지면 시원한 공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자들은 대사량이 증가되어 열평형 상태가 변한다. 또한 열 조절 기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허용 온도 범위는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외적 수단의 정상적인 신체 내부 기능을 대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과 음료는 대사량에 영향을 미치고, 제실 시간 역시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극장, 그 다음에 영화관 같은 고밀도의 수용 공간에서의 낮은 기온과 비교적 많은 환기량이 요구된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마다 체온이 이제 있어서 발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실내 온도는 이제 낮아져야 되겠고, 환기도 이제 많아져야 되겠고, 반대로 저밀도 중간에서는 높은 온도, 적은 환기량이 요구되고, 열적 반응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변수들의 영향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보통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이제 이해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쾌적 영역인데, 자, 요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니다. 수고했어요.